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VCR 1인 스타트. 잠시 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시각장애인과 운전자를 위한 국민TV 라디오 수중계를 보내드립니다. 국민TV VCR 2인 스타트.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6시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의 쟁점을 콕 집어드리는 황진미의 문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을 모시고 대중문화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완전히 방송인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제야 방송인이 됐습니다. 네. 제대로 방송인이 되셨습니다. 예.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네.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쿡방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쿡방을 빼놓고 뭐 얘기가 안 돼요. 어디든. 네. 근데 이제 쿡방이 단순히 많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에서 좀 더 이제 진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백종원 또 황교익 이런 두 사람은 도대체 뭘로 지금 백종원 대 황교익의 어떤 대결처럼 얘기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수다를 떨어보는. 네. 보면은 지금 거의 어느 방송을 틀든지 간에 지상파가 됐든 종편이 됐든 원래 또 CJ 계열의 이제 그런 예능 프로에서는 또 워낙에 요리 프로가 또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어디를 틀든 그게 예능이 됐든 심지어 드라마 지금 심야식당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무엇을 틀든 거의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양상 같은 거를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요, 이 사실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요, 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사람들이 먹는 거에 열광하는 이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현상이라고 해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그렇죠. 그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먹는 걸 예전에는 그냥 바쁘고 막 배고픈데 뭔가를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거나 그런 시대에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서 좀 더 잘 갖춰 먹자라는 그런 심리도 생기는 동시에 또 바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가구가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1인 가구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끼니를 뭐 집에서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뭐 편의점에서 먹든 밖에서 사 먹든 이런 문화 생기면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밖에서 사 먹어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사 먹는 게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집에서 누가 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 먹든지 그렇죠. 이런 음식에 대한 어떤 욕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약간 발전 단계가 좀 높아질 때 어느 정도쯤에선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 일본에 그맘때 정말 틀면 모조리 요리 방송이었었는데 한국이 지금 그러네? 이제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소득 수준이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요리에 대한 붐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학적인 분석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그 요리 뭐 또는 뭐 먹방, 쿡방 이 양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맛집 붐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TV를 틀면 뭐 VJ 특공대 이런 데서 여기 맛집에 뭐 왔습니다. 이런 막 사람들이 막 먹어보고 뭐 최고예요. 막 이렇게 그렇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막 이러고 찾아라 맛있는 TV 뭐 이런 것도 네,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즐겨봤고. 많았고 항상 그런 식의 꼭지 중에 뭐 세 꼭지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였었고 그랬었죠. 근데 그 맛집을 탐방한다라는 것은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 IMF 이후에 많은 실직자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명예퇴직 뭐 등등을 당해서 외식 산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치킨집을 차리든 네. 식당을 차리든 그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피 튀기는 경쟁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의 어떤 관련성 이를테면 이제 TV에 나온 집 이런 것이 간판 옆에 붙게 되는 그러니까 마케팅에 굉장히 활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SNS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봐요. 음식 블로거. 네.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이제 맛있는 집 가서 음식을 찍든지. 그렇죠. 네. 먹기 전. 맛은 어땠다. 네.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어떤 과시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막 일하고 뭐 공부하고 이러다가 뭔가 뭐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그 여가 시간을 뭘 하면서 즐길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뭐 어디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최대의 사치가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걸 이제 뭐 SNS에 올리고 맞아요. 그런 소소한 재미를 이제 즐기면서 하는데 그런 것과 그런 문화가 일단 퍼진 다음에 굉장히 국방, 먹방의 열풍도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 식도락의 취미라는 거는 이제 다른 문화생활에 비하면 가장 입문이 쉽다고 그렇죠.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생기고 돈이 있고 또 시간이 좀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네. 뭔가 삶의 여유 이제 이런 걸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맛있는 집에 가서 먹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맛있는 거를 찾아다닌다는 것도 좀 허망한 노릇이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먹방이 쿡방으로 진화하게 되는 문제는 어떤 질적 전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 왜 갑자기 국방이 이렇게 떴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전에는 뭔가 맛집 뭐 사진 올리고, 맛있는 집 찾아가고, 맛집 소개하는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정보가 유용했는데 인기를 끌었고 또 어느 순간 요리하는 남자들이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다들 뭔가 다 밖에서 사 먹는 것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피로하고 약간 물리는 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한국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 지금보다 나았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호경기였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이 사실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고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뭐 결혼은 만혼의 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뭐 이혼율도 높고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1인 가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삶이 막 외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양극화일 수도 있는데요. 당장 내가 한 끼 두 끼의 밥을 어떻게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번 사실은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맛집을 찾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는 주말에 나 혼자 쫄쫄 굶고 있는 사태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땐 그냥 뭐 배달 음식을 그냥 시켜 먹거나 아니면 정말 누가 챙겨줄 때까지 한 끼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요새 뭐 무슨 배달 앱도 막 계속 굉장히 그 상황이잖아요. 막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혼자 와서 컵라면이든 거기 뭐 각종 도시락 뭐 이런 걸로 삼각김밥 이런 걸로 그 끼니를 때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뭐 누구나 해본 일이겠지만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이나 정말 그 뭐 아무리 뭐 김혜자의 뭐 무슨 도시락이라고 해도요. 그거 먹고 그거 두 끼 연속은 못 먹어요. 맞아요. 기분이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슬프거든요, 진짜. 근데 그럴 적에 이제 지금 쿡방에서 이야기하는 일테면 백종원 신드롬 같은 경우에 보면 막 편의점에서 장을 봐요. 보통 요리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새벽에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좋은 뭐 이런 음식 재료를 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편의점에서 막 참치캔, 막 꽁치 통조림 막 이런 거를 막 우수수 사가지고 심지어 햇반도 뜯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꽤 근사한 요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솔직히 그 요리 기술을 이렇게 첨가하기 전,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데 첨가되기 전에는 아주 비참한 식사. 누가 봐도 비참. 구호 식량 지금 여기에서 애프터는 꽤 근사한 내가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의 가격은 하는 것 같은 샌드위치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는 약간의 요리 기술로 살짝 거들었을 뿐인데 그 전에 비참하면서 지금은 뭔가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요리의 기술이여 같은 거거든요. 네, 이 백종원 씨 신드롬 정말 신드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백종원 씨도 그렇고 아니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인데 이 두 프로그램의 백종원 씨나 냉장고를 부탁의 특징이 실전 요리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요리 프로라는 게 뭐 이제 정말 오늘의 요리. 그래서 정말 뭔가 재료도 그럴싸하게 신선한 재료를 갖추고 뭔가 딱 계량을 해가면서 그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서 근사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위주였는데 그건 봐도 그렇구나 하고 맛있겠다 하고 말지 그걸 따라 만들 엄두를 잘 못 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생각해보면 70년대에도 요리 프로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전문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온 그런 조리사분이 요리 연구가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쓰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고 그리고 뭐 이거를 넣습니다. 계량 스푼, 계량컵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그냥 도시 그냥 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맛이 없을 리가 있냐고 막 이러셨어요. 저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나름 80년대에 이제 전업주부 대상의 오늘의 요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눈높이가 보통 중산층 전업주부 정도면 따라해볼 만한 것들이었어요. 여성 월간지 가령 레이디 경향, 주부 생활 이런 데에 레시피가 몇 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매일 해주는 거야. 오늘의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인기 절정의 여배우가 또 옆에서 보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이제 동일시 되는 거잖아요. 참한 그런 요리 연구가 이런 사람이 자 이렇게 무슨 모양으로 씁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입니다. 행복해.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은 매체의 변화, 그때는 지금처럼 블로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가르쳐
가르쳐주면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타겟도 그냥 말 그대로 전업주부. 집에서 이제 다른 일 안 하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침 방송에서 그거를 30분짜리로 딱 해주셨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어쩌다가 그걸 보면 뭐 저렇게 뭐 나름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기에 나오는 뭐 조리기구 이런 거는 우리 집에 없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종이컵을 쓴다고요. 네. 난 그것만 봐도 처음에 딱 놀랬어. 저러면 될 걸. 종이컵은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딱 규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큼 대중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뭐 생선 요리 같은 거 한다 그랬을 때 생선 이거 어떻게 손질하나 통조림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프로그램들은 이제 전업주부들이 보고 그나마 전업주부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이었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전업주부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렇죠.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고 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요리에 막 이렇게 매진할 수가 올인해서, 없어. 예, 맞아요. 왜냐하면 애들 공부를 쫓아다녀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업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밥 하는데 그렇게 막 올인하고 이런 시대상이 아니어서 지금의 시대상과 굉장히 잘 맞는 요리법. 누구나 좀 바쁜 상황에서 비교적 간단한 최소화된 그런 조리기구와 재료로 그나마 이제 먹을 만한 정말 최고의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근사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실전 요리 비법을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그 집밥백 선생을 보면 이제 저도 막 빨려들어서 막 보게 되거든요. 우리 남편은 완전히 빠졌어요. 네. 그거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전수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해보이고 사랑받는 지금 요리사로 막 더욱더 거듭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여기에서의 특징이 이제 최근 뭐 삼시세끼에서의 차승원, 차준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경향도 있고 또 그 앞서서는 뭐 아빠 어디가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남성이 요리하는 것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밥을 해준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제 이런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삼둥이에게 밥을 해서 아빠가 먹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성이 요리를 한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제 일상성. 뭐 고급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리를 선보인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가장 극대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나름 천재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송 천재예요, 진짜. 이 요리, 그런 실전 요리법을 본인이 잘 알고 잘 알려주는 그런 뭐 스킬도 탁월하지만 일단 방송에 정말 그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인 방송, 굉장히 방송에 워낙 뭘 많이 했던 사람도요,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과거에 방송 스타였던 사람들조차도, 막 이 옆에서 막 스크롤 이렇게 막 올라가고, 금방 막 1대1 소통도 해야 되고, 막 그것도 신경 쓰이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분은 처음 방송에 그다지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치고 너무 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요리를 만들면서 그 네티즌들 막 글을 다 보면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다 응대해주면서 거기서 또 재미를 뽑아내고. 야, 심지어 김희 작가도 적당히 이렇게 출연시켜 가면서 거의 그 판세를 쥐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집밥 백 선생의 경우에는 그 선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분은 어떤 교수법, 고급 교수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암기 주입식 교육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뭐 서한샘, 자 여러분 밑줄 짝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죠. 학원에서의 강의 같은 거에 되게 익숙한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요 내 몸에 요리가 있지는 않아요. 원래 수학도 풀어본 사람이 푸는 거지 선생 강의만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이게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고 요리는 더욱 그러한 거일 텐데 그 사람 같은 경우 처음에 이러잖아요. 이렇게 팁만 딱 주고 상상을 해봐라.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고 그냥 다 해보라 그래. 그럼 처음엔 되게 막연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뭘 해보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대충 해 일단은. 근데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뭐 잘 됐는지 같은 거를 바로 빨간펜 선생님처럼 나타나서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다라고 바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1 교수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개인 첨삭지도네요. 그렇죠. 개인 첨삭지도. 완전히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수준에서 조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범 자기가 이제 고급 기술, 그러니까 기초부터 고급까지를 쫙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게 정말 스펀지처럼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걸 그냥 보면 일리가 있군, 잘하시는구만, 이제 이러고 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할 수가 있고, 처음에 나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볼 수가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영역 같은 게 넓어지고, 뭔가 이 입문자를 굉장히 넓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요리라는 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작업이어서 뭐 정확히 규격화된 레시피를 주고 이거대로 잘 따라서 만들어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 각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재료 가지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자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봐. 대신 거기서 조금 더 맛있고 좀 더 잘 요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못한 사람이지만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어 보면은 거기서 뭔가 이제 쾌감과 보람을 느끼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막 백종원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잖아. 세상 이렇게 우리에게 홍익인간의 사상을 홍익인간의 사상을 이렇게 퍼뜨려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굶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식을 사해줘. 이를테면 내가 뭐 좀 그래도 나도 애도 키우는 사람인데 뭐를 좀 뭘 잘해서 애를 먹였어야 되는데라는 뭐 그런 죄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조미료 쓰는 거라든지. 그렇죠. 조미료. 돼지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요리 프로에서 보면 이런 돼지 기름을 다 제거를 하고 먹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난 그냥 다 먹고 있네? 막 이런 죄의식.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 뭐 이런 죄의식을 죄를 사하여줘, 우리에게. 그리고 요리라는 거는 그렇게 말하자면 바리사이파의 원리교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같이 전혀 이 이방인들도 요리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민중 해방 평등. 그렇죠. 엄청난 그런 교주와도 같은 그런.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리를 전혀 못한 손호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처음 내가 한 요리를 먹고 맛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감동, 이거는 거의 이제 교주 같다는 거야. 그 감동을 느낀 사람. 정말 새로운 그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지껏 보면 뭐 아빠 어디가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 남성이 요리를 이제 해서 아이를 먹여주는 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동안 뭐 맞벌이나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은 굉장히 늘었는데, 맞벌이 가정 안에서도 이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이렇게 전가되거나, 아니면 뭐 친정엄마나 무슨 다른 도우미 여성에게 이제 전가되는 시기였었잖아요. 근데 남성이 요리 포함, 육아 포함 이런 보살핌 노동 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빠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점에서 그 아빠들의 요리를 보여준 그 프로그램들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어떤 긴 흐름 속에 지금 백종원 씨가 이제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여기에서 그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저것도 나름 판타지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중산층 4인 가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윤후의 먹방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좋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지금 3포 세대라서 결혼도 못해, 이를테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 살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뭐 기러기 가족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저런 4인 가족의 지금 모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보면서 일종의 묘한 중산층 4인 가족 모델이라는 것이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현재의 나는 1인 가족의 이런 사람으로서 맛동산을 먹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상태에 네. 놓여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든가 집밥백 선생에서 보여주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그것은 훨씬 더 현실 반영적인 그런 요리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TV는 항상 전통적인 어떤 가족상, 예전엔 대가족, 드라마 나오면 항상 3대가 같이 살고, 사실 3대 같이 사는 가족 거의 없잖아요. 소수죠. 비교적 거기서 좀 바뀐 게 이제 핵가족 한 4인 가구, 요 정도가 주로 나오죠. 그 4인 가구도 네. 4인용 식탁에서 밥 먹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도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정말 다들 4인 가구지만 다 뿔뿔이. 다 바빠. 아침에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밤에도 사실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비교적 반영된 게 그런 요리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요리 프로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도 비교적 이제 좀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백종원이라든지 이런 요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축을 맡은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드롬이 나는데 한편에서는 또 거기 또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근데 문제 제기를 어떤 쪽에서는 저거 보세요. CJ에서 하는 방송이고 CJ는 대표적으로 제일제당이 CJ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파는 이제 음식 그런 거고 백종원 씨는 사실은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요리 연구가나 셰프가 아니라 요리 사업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요리 사업가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의 관계를 이제 보면서 저 일종의 어떤 마케팅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한결익 씨 같은 분이 저것은 그냥 먹을 만한 요리이기는 하나, 그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는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리 쪽을 좀 오래 그쪽 관련 글을 쓰거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저렇게 설탕을 많이 넣고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은 맛은 있다. 근데 그게 건강에는 분명히 안 좋은 측면이 있고 저런 요리만 계속 강조되다 보면은 결국은 건강한 뭔가 신선한 재료와 약간 유기농, 건강한 비교적 설탕과 이런 것을 덜 쓰고 만드는 요리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너무 무시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네. 있어요. 저는 이제 황교익 씨가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황교익 씨는 지금 수요 미식회에 나와서 어떤 음식의 유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백종원의 요리는 별로다. 별로 고급도 아니고 먹을 만한 음식이긴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세상에 그걸 누가 모른대? 누가 백종원의 요리를 본인 스스로도 고급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고급을 추구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고급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식대첩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요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눈높이를 대중에게 맞춰가지고 이것이 고급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강식도 아니지만 꽤 먹을 만한 맛이 있는 음식을 추구한다라는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다 동의하는 상태에서 저것을 보는 건데, 아니 왜 누가 그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대?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그것과 또 별개로 이렇게 실시간 그 이름으로 황교익 씨가 뜨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황교안으로 본 거야. 드디어 황교안이 무슨 사고를 쳤구나. 이러면서 클릭을 해서 봤지. 황교안이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어. 반가워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나의 입맛은 고급인데 그 고급 입맛에 백종원의 음식은 충족되지가 않는다 수준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익 씨 같은 분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음식이 맺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 같은 것을 중시하고 음식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맥락 같은 것을 따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백종원 음식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우리는 그것에 입맛을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식생활을 좀 더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복지를 추구하고 주장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맥락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백종원과 이제 황교익 씨 두 분이 뭔가 추구한 철학이 음식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향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들도 분명히 백종원 씨에게 열광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또 황교익 씨가 추구하는 그 방향도 전 나름 또 그것도 일견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를 약간 비판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비판이 말이 되느냐라고 무조건 또 그걸 무시하고 깔아 뭉갤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교익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를테면 우리가 좀 나은 식생활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나은 식생활은 어쨌든 재료의 맛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양념을 세게 하지 않는. 근데 그러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 네. 그러면 결국 유기농 이런 친환경 이제 이런 식의 식재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배치나 조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사리 이 웰빙의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웰빙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이렇게 서바이벌, 생존,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걸 네. 보면 이만큼 삶이 추락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권리다. 우리에게 건강식을 달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황교익 씨의 그런 주장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분이 뭔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성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백종원은 일테면 대체 엄마이다. 또는 이렇게 백종원의 음식에 열광을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엄마로부터 제대로 된 요리와 맛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일단 맞벌이 1세대였다. 이제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칼럼을 썼죠. 네, 그런 칼럼을 썼는데 저는요 그 말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글쎄요 과거 세대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배웠나요? 우리 엄마들로부터? 저도 못 받았고요. 네. 예, 제 주위에 그렇게 엄마로부터 음식을 배웠다는 남녀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부셨는데 네. 그런 걸 배운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꼭 요리를 배운다기보다 이제 입맛의 전수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적어도 한 7세 때까지는 엄마들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입맛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것이 우리가 추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글쎄 다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백종원 신드롬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의 어떤 성차적인 지점을 너무 탈각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 거죠. 사실 백종원 그 신드롬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나 아내에게 의존하던 그래서 윤상 씨 같은 사람이 네. 엄마가 해주던 밥을 먹고 살다가 또 아내가 이제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먹고 하던 거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을 때 정말 너무 아주 푸어한 식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해보니까 나도 되고 나도 맛있다. 이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네. 입 있는 사람은 요리도 할 줄 그렇죠. 있어야 된다 이 네.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또
무슨 해주는 요리가 결국 그렇게 자기가 만든 요리에서 뭐 엄마의 손맛을 느꼈다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소한의 어떤 재료와 시간과 노력으로 뭔가 만들어 먹는다는 약간 서바이벌의 개념이지. 그렇죠. 이게 무슨 엄마의 그 손맛 그리워요 뭐 백종원 씨가 엄마 같아 이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사회로 갔을 때의 그 이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한 4인 가족 기준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높아졌을 때의 그 삶이 뭔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입맛을 전수시켜주고 하는 식의 어떤 4인 가족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다 이렇게 너무 헐벗고 굶주린 채로 살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세계로 갔을 때는 4인 가족 기준의 어떤 그런 것을 유토피아를 복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는 어떤 성차적 관점에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게 또 복원해야 할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그게 4인 가족,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엄마가 뭔가를 음식에 대한 뭐 교육을 하고 전수받고 약간 이런 쪽에 방점을 둬서 그렇지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백종원 씨의 어떤 요리법이 지금 현재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이걸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좀 여유롭게 더 가서, 시간과 어떤 돈과 이런 게 여유가 훨씬 많이 생겨서, 퇴근하고 그냥 후다닥 그냥 대충 만들어서 막 먹고 또 뭐 일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요리 하나하나 잘 고르고, 정성을 들여 좀 더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먹는 게 굉장히 좋은 취미일 수 있거든요. 좋은 즐거움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그럼 뭐 아파트 30평 이상을 부채 없이 가지고 있고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뭐에서의 어떤 언론사가 뽑은 그 뭐 무슨 기준에 의하면 자기만의 요리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되게 놀랬어. 네. 오, 나는 프랑스가 뭐 완전 그지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요리법을 그럼 프랑스의 중산층들은 가지고 있나 보다. 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어떤, 웰빙이기도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결국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황교익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엄마 혹은 아내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는 좀, 우리가 시선의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무 맛집 탐방만 있었지 본격적인 음식 평론은 참 없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맛집 탐방이 굉장히 사기였다라는 것도 한동안 이제 막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뭐 트루마쇼 그렇죠.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마케팅화 되어버린 음식 이야기만 있고 진짜 음식 평론가라는 사람은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음식을 먹고 뭔가 쓴소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좀 두드러지게 하신 분이 별로 없었죠. 음식도 굉장한 문화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돈 많고 시간 많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기 축구처럼 이렇게 축구를 한 사람이 많아지면 축구 이걸 보면서 그냥 안 보잖아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개발망정 공을 차본 사람일수록 그렇죠. 막 말이 많잖아요. 저걸 왜 저렇게 패스를 말이야 일로 해야지 그지같이 하냐. 네. 막 다 해설가잖아. 마치 그것처럼 이 요리에 해본 사람, 몸을 적셔본 사람이 많을수록에 결과적으로는 음식 평론이 실제로 불을 붙을 수 있는 다 이제 입 가진 사람이 또 한마디씩 해볼 수 있는 거야. 네. 저기다 저런 걸 재료를 쓰면 안 되는데 라든가 본격적인 어떤 요리 평론의 시대가 지금부터 이제 열릴 수 있는 지금이 딱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정말 제대로 된 음식 평론, 음식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분도 황교익 씨나 몇몇 분들을 빼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맛집 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굉장히 표피적인 그렇죠. 홍보성 위주의 이 그렇죠. 글들만 주로 올리고. 그럼 평론이 살아야 또 네. 그 산업도 더 맞아요.
심화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쨌든 영화 평론을 하는 입장인데 이제 평론이 있어야 어떤 영화가 또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짚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영화 홍보, 마케팅만 있는 상태와 그 평론이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음식과 관련된 어떤 담론은 계속 뭐 백종원 신드롬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의 어떤 가치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계속 좀 끊임없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그 뭐 먹방 콕방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정도로 줄이고요. 이것만 우리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좀 해볼 만한 것이 그 우리나라에도 동성 결혼과 관련되어서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예.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재작년이군요. 2013년도. 네. 2013년도에 그 청계천에서 막 2,000명의 하객을 모시고 야외 결혼식을 열었죠. 열었죠.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세계 인권의 날에 그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다가요. 근데 그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아니 혼인신고서를 왜 안 받아?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의 말은 그거거든요. 원래 민법상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다는 거야. 왜? 뭐가 합의가 없어? 우리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데 왜 합의가 없어? 이랬더니 아니 원래 통상적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거인데 이를테면 관습헌법 같은 거야.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혼인이라 하면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건데 남성이 지금 혼인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는 진정한 합의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걸 이유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불복.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지금 재판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7월 6일 날 첫 신문이 있었어요. 비공개 신문이라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반대하는 그 논리 자체가 완전 궤변 중에 궤변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합의가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게. 근데 보면은요, 원래 이제 이쪽에서는 뭐 헌법까지 거들먹거리지는 않았는데, 헌법에 보면요, 혼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쪽 그 반대론자들의 말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성이 아니라 평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권을 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슨 약탈혼 이런 것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또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막 정략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렇게 평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혼인은 무효다. 이제 이런 거 입장이기 때문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하여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양성 남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안 돼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 그걸 보고 거봐다 이거지 않느냐라고 하는 꼴 같아요. 원래 그 법을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그게 양성이라고 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양성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 두고 거봐라 양성이니까 무조건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이게 정말 그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일반적인 시민도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6월 26일이었나요? 그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그 동성혼에 대해서 합법을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판결문이.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막 개인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는 이야기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혼인의 신성함을 막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어떤 평등권의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혼 그까 있고 해보니 좋지도 않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 난리들이래? 아예 결혼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성소수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힘겹게 하려고 그러냐. 난 결혼 반대주의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시니컬하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막 하라고 이성애자들은 막 결혼을 하라는 강요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 자체의 권위를 정말 해체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것과는 또한 별개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권의 차원에서라도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왜 신해철 씨가 예전에 돌아가신 분의 예전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부인이 암에 걸린 상태인 걸 알고 이제 처음에 결혼을 그렇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그게 암인 부인을 그냥 자기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간병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임의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네, 이런 보호자 문제가, 대신 사인을 할 서명하고 수도 네, 없고, 이런 것도 수술 동의서에 못하게 사인을 하고. 할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고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죽은 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비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권의 차원에서 굉장히 주장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이제 배우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두 사람이 뭔가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 서로에 대해서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이제 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인간적인 권리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남자냐 여자냐 성 갖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동성혼에 대한 것이 이제 어렵더라도 이런 어떤 그 결합 자체를 민법상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그 동성 결합을 조금씩 권리를 넓혀나가는 그런 절충안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이제 그렇게 법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한 20여 개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쪽은 상당 서유럽 쪽은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특히 아직 기독교라든가 동아시아에는 없더라고. 네, 아직 동아시아에는 약간 그런데 우리나라 약간 보면 어떤 개신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히 반대를 심하게 하잖아요. 지난번 퀴어 퍼레이드에서 네. 아주 그냥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또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서 막 피켓을 휘갈겨 쓰셨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동성애자 총살 막 이런 거. 갑자기 뭐야? 그러면 미국 대신 거야. 종북주의자 바뀐 건가요? 네,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네. 워낙에 급하니까 이제 저런 걸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 연평해전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전 처음에는 별로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흥미가 가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난 포스터가 너무 촌스럽더라고 진짜.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약간 논란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이제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그렇게 아주 후진 영화도 아니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게 만들었고 관객이 어느 정도 들은 것도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만듦새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이건 너무 우파 프로파간다적으로 만든 영화 아니야? 네. 라는 선입견이 네. 이제 약간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도 좀 다른 쪽에 대한 느낌이 더 강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470만 정도가 봤는데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은 개봉관, 상영관을 가지고
낮은 데다가 뭐 자석 점유율도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상용관이 많은 거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뭐 단체 관람으로 그렇게 막 때운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제 반감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것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470만을 그런 방식으로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 사람들이 꽤 괜찮다라는 어떤 입소문이 났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다 나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화는 왜라는 질문이 너무 이렇게 쉽게 생략되거나 이렇게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점이 제일 아쉬웠어요. 저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당시에 물론 이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의 속내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그건 우리 이 정보 당국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은 더더욱 그걸 이해하기 힘들었고, 뭐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이 왜 그때 하필 뭐 이렇게 도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해는 사실은 영화에서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한 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 감독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이 해전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적인 자료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엄청난 희생이지 않습니까? 6명이 전사를 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한 그 참수리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3명 빼고는 지금 다 사상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피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실패를 했는가. 사실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패전이다라고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패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저쪽에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간에 내놓아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는 약간 우려를 표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일단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결국 이거는 그냥 실화를 바탕으로 뭐 약간 픽션을 가미한 뭐 이런 식의 영화로 비춰지기보다는 뭐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가 아니라 실화를 거의 재현한 듯한 영화로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대로 쓰고 심지어는 그 뭐 장례식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화면에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은 이것이 바로 실제고 진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치의 어떤 사실에 입각한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왜라는 대목에 있어서 사실 뭐 제1연평해전이 남한 쪽에서 어쨌든 승전을 한 거였고 북한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었던 거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제1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내려온 것이다.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1연평해전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그리다 보니까 북한은 뭔지 너무나 호전적이야. 이유도 없어. 하여튼 굉장히 호전적이고 물론 북한이 안 호전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어떤 맥락이 있어줘야 할 텐데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왜 남한 쪽에서는 저렇게 경계와 어떤 정보 취합에 있어서 실패했는가라는 것도 짚을만 한데 그런 대목은 또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 배에 탔던 병사들. 그 입장에서. 그냥 굉장히 앞에 휴머니즘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결국은 이 안타까운 누군가의 아들, 딸과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빠가 결국 가서 희생당했다. 굉장히 무참하게 희생당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역점을 둔 영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다른 걸 다 떠나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평면적이 돼버렸죠. 그런 면은 있죠. 네,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어쨌든 나중에 분노하고 슬퍼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평면적인 인물로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영화가. 그 단선 어떻게 나갈지가 뻔히 보여서 정말 좀 더 입체적이고 잘 만들어진 영화로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감독의 어떤 의도는 적축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 영화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식
을 이제 관람하러 폐막식과 결승전을 관람하러 일본을 갔던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한 어떤 섭섭함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의 입장이라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되어야 하는 문제는 뭐 교전 수칙이 잘못되었다? 물론 그것도 있고 이제 그건 실제로 나중에 고쳐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게다가 선빵을 맞아버리니까 이건 뭐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같은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평화 무드라든지 아니 왜 그 선제 공격을 안 했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느낀 거는 확전이 안 되길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이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잘 안 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뭐 총이나 제대로 쐈을지 의문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전쟁의 어떤 참혹함, 저렇게 누군가의 아들, 딸, 아버지가 너무 어이없잖아. 네, 진짜. 저렇게 어이없이 뭐 희생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반전 메시지로 결국은 연결이 되면은 이 영화로서의 어떤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문제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듯 하다가 막판에 살짝 이제 그런 약간 몇몇 장치를 통해서 이 책임을 교묘하게 뭐 정권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권의 뭐 교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런 걸로 돌리는데 약간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감독도 분명히 그건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걸 활용하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더 부추기고 그쪽을 그냥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걸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의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다들 밀리터리 덕이 되고 있는 거야. 뭐 왜 차단 기동을 저렇게 했어야 됐느냐. 이제 막 거기에 막 꽂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보면 전술상의 허점이 너무 많고 실패한 작전이라는 거는 보여요. 그리고 누가 차단 기동을 명령했느냐 같은 것도 뭐 정보를 밝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밀리터리 덕이 될 필요는 없다 치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나마 확전이 되지 않고 저기서 돌아가신 6명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6명이 60명이 됐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말 평화가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을 얻었어요. 네, 가령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뭐 굉장히 어떤 혹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그냥 맞고만 있지 말고 같이 사격을 하고 뭐 처음부터 사격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게 또 확전이 되고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 뭐 그렇게 국지전이 커져갖고 제2의 한국전쟁 같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희생을 당하는 사태를 과연 상상이나 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오히려 거기서 뭐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위험의 요소를 없애야 된다. 결국은 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억제할 것이고 평화로 갈 것이냐라는 더 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생자들을 어떤 추념하는 문제 같은 것도 또 섭섭함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합이 잘 맞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저도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고. 네.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저희가 부르면은 또 나와주실 거죠? 제가 뭐 얼마든지 여건이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한겨레 서정민 기자님을 모시고 먹방 쿡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성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평해전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